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30대 후반 공무원이에요. 지금은 남편하고 이혼했지만 한때는 저도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거든요. 어려서부터 고생스럽게 살아왔던 저는 항상 안정적인 직장을 꿈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입학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사실 집안 형편이 우선이다 보니 대학에 대한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남들처럼 회사에 취직하고 불안하게 사느니 아예 공무원이 되는 게 좋겠다는 결심이 섰고, 수능 시험도 치르지 않은 채 고3 겨울부터 준비해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20대 후반에 직장에서 소개로 처음 만났고요. 인물도 괜찮고 성격도 서글서글한 게 사람이 좋아서 쭉 만나다가 30대 초반에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데요. 둘 다 집안 수준이나 직업 수준 등등 조건이 비슷했고 가치관도 잘 맞아서 자연스럽게 우리끼리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시부모님은 처음이라 그랬든지 편안하게 잘 대해주셨는데 시누이가 자꾸 절 재고 따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제가 남편보다 2살 연상인 것부터가 못마땅했나 봐요. 저를 처음 본 날에 대놓고 남편보다 나이가 많으면 더 젊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알죠? 아이도 빨리 낳는 게 좋아요. 조금만 나이 더 들면 노산이라 힘들 텐데 애 늦게 낳으면 키우느라 서로 힘드니까 일찍 준비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고 애들 일찍 가졌거든요. 나이 들어서 내 동생 힘들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했는데요. 계속 제 귀에 거슬리는 말을 많이 했지만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라 꼭 참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남편이 좋았고 시부모님도 좋아 보여서 시누이 한 명 때문에 결혼을 물러야겠다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리고 시누이는 명절 아니면 볼 일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어요. 지금 같으면 조금만 미심쩍어도 몇 번이고 신중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저보다 어리고 제 마음에 드는 남편 같은 사람을 다신 못 만날까봐 그냥 찝찝함을 묻어준 채 성급하게 결정해버렸어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저한테 크게 간섭하는 게 없었고요. 친구들 말 들어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손님 대접해주고 떠받들어주다니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든 시부모든 어쩜 그렇게 달라지는지 몰라. 내가 이럴 줄 알았음 결혼 안 했지 하면서 푸념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시부모님과 큰 트러블 없었고 옛날 분인데도 며느리 노릇 잘못한다고 핀잔 주거나 눈치 주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시누이가 더 극성이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시짜짓은 시누이가 전부 다 해서 꼴도 보기 싫을 정도였어요. 솔직히 제가 남편보다 연상이니까 시누이랑 나이 차이도 거의 안 나거든요. 근데 시댁 행사나 명절 때 절 보기만 하면 기싸움 하려고 들고 괜히 저나 제 남동생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남동생이랑 남편이 동갑이다 보니 시누이가 더 제 동생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저만 보면 옳게 동생은 잘 지내고 있어? 직장은 괜찮고? 솔직히 이름도 모르는 작은 회사 다니면 계속 다니기 쉽지 않을 텐데 이제라도 새 직장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괜히 제 동생 걱정하는 척하며 깎아내리더라고요. 제 동생이 중소기업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는 괜히 더 저러는 거예요. 제가 30 초반에 결혼했으니 그때 동생은 20대 후반인데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애가 작은 회사 다닐 수도 있죠. 거기서 기반 쌓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면 되니까요. 근데 시누이는 본인도 동생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서 이해해주고 감싸주기는커녕 매번
그런 작은 회사 다녀서 언제 돈 벌어서 집 한 채 마련하겠어. 지금이라도 다른 데 빨리 알아보던가. 올케처럼 공무원 준비하라고 해봐. 솔직히 중견기업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직장 다닌다고 할 수 있잖아. 주변에서 누가 올케네 가족 어떠냐고 물어보면 괜히 속으로 뜨끔하다니까 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을 때도 신우이가 아무 기반도 없이 결혼한다니 걱정이네. 올케는 남편 잘 만났다는 생각 들지? 올케도 솔직히 공무원이면 월급 얼마 안 되잖아. 남편이 잘 벌어다 주니 편하게 살겠네. 남편이라도 능력 좋으니까 월급 적어도 살만하겠지 라며 제 속을 박박 긁어대는 거예요. 신우이는 계속 저를 만날 때마다 제 남편이 남동생보다 훨씬 낫다. 평소에 양가 모임 있을 때도 제 남편처럼 잘 꾸미고 오면 인물이 더 잘 살 텐데 너무 편하게 다니는 것 같다는 등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저는 대놓고 말은 못해도 제 동생의 남편보다 인물이며 키나 체격이며 성실함이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도 제 가족이니까 더 좋게 보는 것도 있었겠죠. 그럼 그냥 두 남자 다 괜찮고 건실하다고 칭찬하면 넘기면 그만이지. 시댁 식구들이 깎아내리는 게 화도 나고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매번 참을 수는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럴 수는 없어서 분위기상 그냥 넘어가곤 했죠. 근데 신우가 자꾸 제 동생을 비하하니까 시댁 식구들까지도 점점 제 동생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어쩌다 신우이가 얘기 꺼내면 다들 그러는 거고 시간 지나면 금방 화제가 돌려지니까 마지막이겠지 하며 있었는데 신우가 뱉은 말이 씨가 되었는지 제 동생이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어요.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수출도 계속 적자가 나서 그런지 아니면 작은 회사라 기반이 부족해서 그런지 완전히 파산했더라고요. 솔직히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신우가 자꾸 그렇게 작은 회사는 불안정한데 지금 계속 유지되긴 한데 앞으로 잘 운영된다는 보장은 있는 거야? 회사 문 닫기 전에 나오라고 하는 건 어때? 요새는 프랜차이즈 사업도 잘 운영하면 괜찮다고 하잖아. 아예 번듯하게 가게 하나 차려놓고 사업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 정도는 돼야 우리 집안이랑 수준이 맞지 라는 등 안 좋은 말을 자꾸 해서 결국 일이 발생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이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악담을 퍼부어서 내 동생 앞길을 막은 건 아닐까 싶기도 했었어요. 그러니 괜히 신우만 보면 제 속이 점점 타들어갔죠. 하지만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괜히 내 동생 때문에 신경 쓰인다고 남을 원망하고 싶진 않았어요. 다만 혼자 처자식 멀고 살릴 동생 생각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았어요. 제 동생도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해 그런지 생활력은 정말 강했어요. 비록 큰 기업에 들어가 보거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 본 적은 없었지만 당장 부인이랑 자기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무슨 일이든지 하더라고요. 저랑 동생은 속에 있는 말을 한 번씩 다 터놓고 지내는 편인데요. 하루는 동생이 저한테 누나, 갑자기 이렇게 돼서 너무 힘들어. 근데 나만 바라보는 가족들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뭘 해야 할까? 나 당장 돈 벌어야 하거든. 그래도 내 몸 아프지 않고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야지. 누나는 안정적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럴 거면 나도 공부 좀 해볼 걸 그랬나 봐. 하며 술 한잔 마시고 전화로 마른 웃음 지으며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일단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이직 준비해봐. 너 아직 젊고 할 수 있는 거 많아. 힘들면 내가 뒤에서 옳게 모르게 조금씩 도와줄 테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얘기해. 나 이제 호봉도 꽤 올라서 너 도와줄 정도 여유 있어. 라고 위로해주기도 했어요. 제 동생 성격에 도와달라는 말은 못할 걸 알아서 일부러 친정엄마가 주는 거라고 하고 생활비를 쥐어준 적도 있었죠. 근데 당장 돈을 벌려면 회사 취직에만 목매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생이 원동기 면허를 따더니 배달 일을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뛰어들면 수입은 지속될 거라고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속으로 오토바이가 사고 나기 쉬우니까 항상 마음 졸이며 걱정했어요.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상 불안했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동생이 요즘에는 음식값도 너무 올랐고 배달료 때문에 사람들이 배달을 안 시키네. 전보다 일이 많이 줄어서 이제는 택배 배달 일을 해보려고. 배워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저한테 생활비 그만 도와줘도 된다고 했어요. 동생도 제가 친정엄마 핑계대고 자존심 안 상하게 도와주는 걸 알았더라고요. 눈치도 빠르고 착해 빠져서는 어떻게든 자기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음식 배달하는 것보단 더 오래 할 수 있는 택배 일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동생은 택배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갑자기 올케가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도 더 들어가고 조카도 점점 커서 생활비가 더 필요해지니까 악착같이 더 노력하고 쉬지 않고 일하더라고요. 자기 가정을 지키려는 그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해서 어떻게든 동생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여보, 나 이번에 급하게 결정하긴 했지만 퇴직하게 됐어. 사내 구조조정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만두게 됐네. 당분간 쉬더라도 곧 일자리 다시 구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나름 인지도 있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부서도 탄탄했는데 왜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내 남편은 내가 감싸줘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해도 바가지 긁지 않고 앞으로 잘 될 거니까 걱정 마. 다시 이력서 넣어보면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금방 취업할 거야. 요즘 경기가 나빠서 취직이 안 되더라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었으면 되잖아. 어차피 내가 열심히 벌고 있고 애들 케어는 충분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본인 소소한 용돈만 벌어쓴다 생각하고 천천히 일 찾아봐. 라고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남편이 제 남동생이랑 너무 비교돼서 실망스러웠어요. 동생은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아둥바둥 하는데 남편은 점점 제가 돈 벌어온다고 그것만 믿고 맨날 퍼질러 자고 게임만 하더라고요. 처음이야 저도 열심히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줬죠. 하지만 그것도 몇 달이지 반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력서 안 내봐? 몇 달 동안 면접 가는 걸 본 적이 없어. 이제는 슬슬 일 찾아야 하지 않을까? 힘들어도 다시 사회생활 해야지. 집에만 있으면 점점 늘어지고 나중에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어려워지잖아.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애들 생각해서 괜찮은 데 있으면 넣어봐. 조건 너무 따지지 말고 라고 슬쩍 찔러보면 남편은 내가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어제도 세 군데 이력서 냈어. 붙었으면 오늘이나 내일쯤 연락 오겠지. 왜 그렇게 보채는 거야? 당신은 공무원이라 회사 다니는 사람들 피 마르는 심정 모르잖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며 도리어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며 슬쩍 구직 사이트에 접속해보고 이력서 몇 군데 내고 말더라고요. 저도 쉽게 공무원 된 거 아닌데 저렇게 화만 내고 제가 본인 심정 모른다 하니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 맞벌이 하면서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와도 남편은 집안일 하나 제대로 거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전업주부인 것도 아닌데 집에만 있는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건 있었어요. 남편이 점점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살도 찌고 전보다 무기력해 보이니까 시댁 식구들이 제 동생하고 비교를 못 하더라고요. 전부터 세월이 갈수록 시어머니가 저한테 은근히 얘야, 너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식구들 식사 잘 챙겨야 하는 건 알지? 아범도 집에서 밥 든든하게 잘 챙겨 먹어야 밖에서 어깨도 펴고 힘도 쓰지. 애들도 한참 클 나이인데 아무거나 먹이면 안 돼. 귀찮더라도 배달 음식 안 좋으니까 무조건 집밥해서 먹여라. 라고 하거나 아범 잘 챙기라는 말만 계속 하셔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반년 이상 백수 생활하니까 저한테 은근히 압박하시던 것도 못하게 됐어요. 점점 남편이 저한테 얹혀 사는 꼴이 되니까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동생이랑 남편을 비교하고 저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강요만 했는데 더는 저한테 안 좋은 소리 못하게 된 건 그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하나 던진 것 같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남편이 계속 집에서 가만히 놀기만 하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태껏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옆에서 누가 부추겼을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니까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한테 아니 아무 자본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신중하게 생각한 거 맞아? 그냥 충동적으로 시작하는 거면 아예 하지 마. 괜히 잘못 시작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 내 주변에서도 괜히 사업하다가 힘들어진 사람 많아.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라고 뜯어말렸어요. 남편은 저한테 나도 다 알아보고 하는 거야. 내가 못 믿었겠지만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당신 적금 들어준 거 있다 했지? 5천만 원이라고 했나? 그거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사업 일으키면 꼭 갚을게. 당장 필요해서 그래. 라며 도리어 제가 힘들게 모은 5천만 원에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큰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빌려달라고 하면 저도 신뢰도가 떨어져서 빌려줄 수가 없었던 거죠. 남편이라 해도 아닌 건 아닌 거라 사업계획 제대로 세우면 그때 얘기하자고 대충 넘겼어요. 근데 남편이 시댁 식구들한테 앞으로 사업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적금이 있는데 그걸 안 준다고 한 건지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 건지 아무튼 어느 날부터 시댁 식구들도 남편 사업자금 좀 보태라며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보다 더 자주 전화하시면서 근황을 묻는 척 남편 사업에 아내가 돼서 힘을 보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주라고 은근히 압박을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더 심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주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얘, 남편이 사업한다는데 그것도 못 보태주면 되겠니? 너는 공무원이니까 계속 돈 벌면 되잖아.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 자본이 있어야지. 적금 들은 거 있다며. 그거 주고 나중에 아범이 사업 잘 되면 너도 사모님 소리 듣고 너도 더 편하게 살지 않겠어? 아범 힘든데 좀 도와줘라. 라며 계속 닥달하시는 거예요. 신우이는 시어머니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신우이는 저한테 옳게 남자가 큰일 좀 하겠다는데 부인이 돼서 그것도 하나 못 도와줘? 남편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고 우리도 잘 되지. 없는 돈 주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모아둔 걸로 도와주라는 거잖아. 우리가 대출을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가족 간에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라며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신우랑 저랑 나이 차이 정말 얼마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시대적인 발언을 하니까 속이 뒤집혔어요. 80대 할머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떨 땐 신우이가 시어머니보다 남편을 더 자식처럼 챙기니까 신우이한테 전화나 카톡이 올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렇다고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엄청 시달렸어요. 솔직히 저도 신우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입장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도 자식 같은 남동생이 있고 그 동생이 실직했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남몰래 도와줬던 건데요. 시댁 식구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이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었겠죠. 남편이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저를 닥달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거겠지만 시댁에서는 사업을 할 만큼의 자금을 지원해 줄 만한 여력은 없었거든요. 제가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시어머니며 시누이가 계속 저한테 연락해서 남편 사업 언제 시작한다고 하냐, 자금 좀 보태줬냐 하는 등 저한테만 다그치는 걸 이해하면서 지냈어요. 저라도 도와줘서 남편이 다시 뭐라도 잘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제가 힘들게 적금 들은 걸 그냥 줄 순 없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맡겨놓은 돈을 찾으려고 하듯이 자꾸 저한테서 돈 꺼내서 남편 사업 자금으로 주라고 난리치니까 더 주기 싫더라고요. 저도 제 남편이고 뭐든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무조건 안 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도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었어요. 전에 친구 중에 한 명이 나 이제 어떡하지? 남편 갑자기 친구랑 사업한다길래 친정에 도와달라 빌어서 사업 자금을 보탰거든. 근데 남편 친구가 사기를 친 거야. 돈은 돈대로 날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술독에 빠져 살고 애들 다 크려면 한참 남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며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남편이 사업한다고 난리치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이것저것 걱정되는 것도 많았어요. 만약 사업이 망해버리면 저는 모아둔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거고 잘못하면 빚더미에 앉아서 애들까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남편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사업하면 반드시 망할 거라고 99% 확신했어요. 백수된 이후로 노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뭐라도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저도 전적으로 믿어줬을 거예요. 물론 사람 일은 모르니까 운을 잘 타서 1%의 가능성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아주 희박한 확률에 운을 다 맡기고 싶진 않았어요. 여태껏 절박하게 뭐라도 하려는 모습을 보았다면 저도 흔쾌히 적금 들었던 걸 다 내주면서 소매 걷고 열심히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실직하고 나서 하는 행동 보면 취직은 안 되고 남자라는 자존심은 있어서 겉멋만 들어가지고 사업한다고 난리치는 게 뻔했어요.
근데 시댁 가족들은 남편을 과대평가해서 속으로 좀 웃기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아범이 회사 사정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거지 뭐라도 할 사람이다. 내 아들인데 분명 뭐든 할 수 있다. 너도 지금 혼자 돈 버느라 힘들겠지만 남편 잘 챙겨주고 뭐든 도와줘라. 그럼 그게 다 너한테 공으로 돌아갈 거다. 라며 훈계하셨어요. 신우이도 내 동생이 공부도 잘했고 뭘 해도 항상 잘했거든. 옳게도 그냥 믿어줘. 기다리다 보면 뭐든 하겠지. 집에서 내조를 잘해줘야 남편이 밖에서 어깨 펴고 다니니까 옳게가 항상 잘 챙겨줘. 라고 하며 자꾸 말을 얹더라고요. 다들 남편하고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놓고 왜 남편을 그렇게까지 믿는 건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어쨌든 저는 계속 남편한테 돈 못 쓴다고 버텼어요. 제 풀에 알아서들 포기하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다들 정말 끈질기게 얘기해서 홧김에 그냥 돈을 줘버리고 끝낼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적금 만기가 다가오니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렇게 계속 놀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았죠. 근데 제 동생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혼자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고생하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끌고 다니는 트럭이 오래돼서 잔고장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리고 동생은 도와주면 나중에 꼭 갚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계속 고민하다가 동생한테 내가 통장으로 2,500만원 보냈으니까 그걸로 트럭 안전한 거 사는데 보태. 택배 일 오래 하려면 차가 튼튼하고 안전해야 돼. 올케랑 조카 목까지 너 혼자 벌고 있는데 혹시 차에 문제 생겨서 큰일 나면 어떡해. 그냥 주는 거 아니니까 일단 받아둬. 택배 일하면서 나중에 천천히 갚아. 라고 하며 트럭 사는데 보태줬어요. 동생도 이번에는 돈을 군말 없이 받으면서 누나, 내가 어떻게든 꼭 갚을게. 나도 차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누나 덕분에 새거 장만해서 일 오래 할 수 있겠네. 꼭 갚을 테니까 기다려줘. 라며 고마워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제 동생처럼 성실한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올 것 같아서 동생한테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 와중에 시댁에서는 지치지도 않는지 아직도 저한테 남편 도와주라고 닥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제서야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내 동생도 당신 잘리기 전에 회사가 문 닫아서 쫓겨났어. 근데 내 동생은 당신처럼 맨날 집에서 누워 게임이나 하고 그러지 않더라.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배달 일도 하고 지금은 택배 배달하고 있어. 근데 차가 자꾸 고장난 데서 내가 차 사는데 적금 든 거 절반 빌려줬어. 당장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어. 당신한테 도와줄 만한 돈 없으니까 시댁에 달라고 해. 라고 단호하게 말하니 남편이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서운해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제가 당장 동생 사고 날까봐 돈 빌려줬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조용해지는 줄 알았더니 더 큰 파도가 밀려오더라고요.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얘, 너는 남편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돈이 있으면서 한 지붕 밑에 사는 네 남편은 나 몰라라 하니? 남편이 잘 돼야 네가 잘 된다고 했잖아. 네 동생만 사람이고 남편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니? 라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적금은 제가 힘들게 돈 벌면서 모은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하든 관여하시면 안 되죠. 아범이 몇 달 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제가 생활비 대고 애들 돌보고 하면서 군말 한번 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빠듯하게 살면서도
모아둔 돈을 어떻게 허황된 데 쓰겠어요. 솔직히 아범이 사업할 만한 그릇은 아니잖아요. 사업자금 달라고 할 거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가능성은 있는지, 초기 자본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뭐 그런 계획이라도 제대로 알려줘야죠. 근데 아범은 한 번도 저한테 구체적인 걸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 무슨 사업을 할 건지도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못 믿어온데 뭘 믿고 힘들게 모은 돈을 턱턱 내놓을 수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 계획도 없는 사업에 도움 못 줘요. 라고 그간 쌓인 서름을 토해냈어요. 근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신우이가 제 직장에 찾아온 거예요. 솔직히 돈이 2,500에 집안 뒤집힌 것도 웃긴데 한술 더 떠서 신우이가 직장까지 찾아온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는 저보고 왜 돈을 마음대로 썼냐고 화내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올케가 돈 모을 때 남편 도움 받은 거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돈 모은 게 있으면 남편 좀 도와줄 수 있지. 남편 쏙 빼고 친정만 챙겨? 올케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 식구라고 할 수 있어? 라며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한테 형님, 남편은 사업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돈 줘봐야 공중분해 내게 뻔하잖아요. 저는 못 믿어온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자마자 신우이가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난리를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눈앞이 번쩍하면서 얼굴이 얼얼해졌고 태어나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있는데 옆에 있던 동료 언니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신호를 붙잡고 밀어내는데 그 순간 저도 정신이 확 돌아오면서 온몸에 화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년이 따박따박 뭐 같지도 않은 집구석 집안 어른 행사하면서 저도 한 대 올리려고 다가갔죠. 오는 게 있음 가는 게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자 이젠 직원분들이 저를 붙잡기 시작했고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참으라며 저를 말리는데 신우는 그렇게 밖으로 끌려나가고 저는 사무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집에서라도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도 막 부들거리면서 간신히 진정시키고 있었죠. 근데 퇴근하고 집에 가니 남편이 대뜸 절 보고 누나한테 사과해. 우리 누나가 나 걱정된다고 찾아간 건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도 손윗사람이잖아. 어떻게 길바닥에서 이야기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건 이해해도 누나를 무시하는 건 이해 못해. 지금 당장 내가 보는 데서 전화로 사과해.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편까지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저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당신 부인이고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솔직히 당신 실직하고 나서 생활비 내가 다 내고 있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하고 있잖아. 근데 나한테 고마워한 적은 있어? 오히려 사업한다고 뜬구름 잡고 돈이나 달라고 했잖아. 내가 오늘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얼굴 부어있는 거 안 보여? 가라앉은 게 이 정도야. 적어도 나한테 화내기 전에 당신 누나가 찾아가서 뭐라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제 말에 아차 싶은 표정이었지만 제가 너무 단호하게 화를 내기도 했고 전곡을 찔려서 무안했던지 택시 타고 나가더라고요. 아마 시댁에 간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이랑 살았구나, 이런 집안이랑 엮였었던 거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날 밤새도록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애들 얼굴 보면 그래도 가족끼리 잘 살아봐야 하나 싶다가도 이런 남편과 시댁 분위기로는 내 앞날의 상황이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혼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래도 애가 둘이나 있는데 남편하고 헤어지기가 어디 쉽나요? 근데 시댁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신우가 아니라 저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전화해서 저만 나무라시고 남편도 저보고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남편 앉혀놓고 이야기했죠. 나 아직 뺨에 난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다. 이거 가까이 와서 한번 봐라. 너희 누나 작품이다. 그런데도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맞냐? 라고 묻자 남편은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더니 그래도 당신이 나이도 어리고 손 아랫사람이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사과를 해야 꼬인 매듭이 풀리지 않겠냐며 마지막까지 그런 소리를 제게 하더라고요. 순간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꼬인 매듭을 풀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냥 끊어버리자. 그럼 더 간단하다 말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이혼 절차 바로 들어갔어요. 막상 이혼하려니 그것도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결심한 거 빨리 진행하려고 했죠. 일단 주변에 물어보고 변호사 소개받아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소송으로 가야 하니까 증거도 필요한 대로 싹싹 긁어모았어요. 신우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스트레스 주는 거나 신우한테 맞고 병원 가서 치료한 것도 진단서를 끊었죠. 남편이 백수되고 나서 무능하게 가정 방치한 것도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아 입증했어요. 사실 제 뺨에 생긴 상처만 보여줘도 끝나긴 하는데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기엔 너무 아쉽고 제 속이 풀리지 않아서 더 악착같이 준비했습니다. 예전 공무원 준비하던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혼 준비하는 줄도 모르고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계속 제 탓만 하더라고요. 제가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니까 신우가 옳게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남편 두고 애들 데리고 친정에 짐 싸서 가는 경우가 어딨어? 빨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동생한테도 미안하다고 해. 가족끼리 같이 살아야지. 남편만 내팽개치고 가는 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라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뺨 맞기 싫으면 주둥이 닫으라고. 내 직업만 아니었음, 내 연금만 아니었음 지금쯤 얼굴 부어서 눈도 못 뜨고 있을 거라고 소리쳐줬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니까 이젠 대화 말고 서류로 이야기하자고,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말하자고 했어요. 그제서야 시댁도 발칵 뒤집혔죠. 남편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친정에 찾아와서 싹싹 빌었어요. 여보, 애들 생각해서 이혼하지 말자. 애들한테 아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나 없이 혼자 애들 어떻게 키우려고. 나도 정신 차리고 면접 보러 다니고 있으니까 다시 같이 살자. 라며 저한테 빌고 또 빌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사위는 무슨 사위냐고 이제 남이라고 쫓아내는 걸 제가 그래도 밖에서 조용히 얘기하려고 데리고 나갔었거든요. 저런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집안하고 계속 엮이면 애들 정서에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제 친구 말대로 애들 앞에서 시어머니나 신우가 저한테 한 소리 하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흔들리려고 하면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결과는 당연히 제가 승소했어요. 증거가 그렇게 차고 넘치는데 이길 수밖에 없었죠. 유능한 변호사를 만난 덕분에 재산도 절반 조금 넘게 분할했고요.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게 됐어요. 남편이 같이 살면서도 양육자 노릇을 못했으니
저한테 양육권이 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덕분에 매달 양육비도 받아낼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양육비 제대로 안 주면 변호사랑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다달이 꼬박꼬박 잘 주기는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며 시누이, 시부모님 등등 시댁 식구들한테서 위자료까지 받았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게 너무 심해서 변호사랑 위자료 청구하니까 법원에서 제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 돈 보태서 남동생 집 옆에 집 하나 마련해 놓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올케가 우리 딸들도 봐주고 반찬도 서로 챙겨주니까 이게 진짜 가족끼리 뭉쳐 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셋이서 이렇게 의지하고 우리 애들도 조카도 친하게 지내니까 보기도 좋았죠.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성실하지도 않고 가장 노릇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신우가 미리 알고 저한테 남편이랑 남동생이랑 비교하고 남편 잘 받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세뇌당하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참고 살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어쩌면 동생을 뺏겼다는 생각에 삐뚤어져서 그랬던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처럼 밝은 세상에 그 뒤틀린 마음이 보이지 않을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게을러 빠지고 지 자식한테도 소홀한 남편을 군말 없이 데리고 살 여자가 어딨나요? 만약 시댁에서라도 저를 다독여줬다면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참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누이며 시댁 식구들이며 결국에는 다 똑같더라고요. 이번 사건으로 저도 진절머리가 나고 정이 뚝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남편을 시댁에 반납했으니 시누이도 그 잘난 남동생 끼고 잘 살 거라 믿어요. 내심 시부모님이 연세 드셔서 게으르고 능력 없는 남편 챙겨주느라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똑 부러진 신우도 남편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남편이 제 동생 반이라도 닮았다면 서로 참고 의지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같이 산 세월이 있어서 가끔은 허전하기도 해요. 하지만 제 결정에 후회는 없어요. 저는 제 동생이랑 친정부모님 잘 보살펴드리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